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들, 이걸 보면서 개인화 학습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이 개인화 학습이 기존 방식보다 기억력 향상이나 심지어 리더십 같은 고차원적 능력 개발에도 훨씬 효과적이래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유행 같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꼭 나만을 위한 학습 가이드,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오랜 교육 이론이나 인지과학 연구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있죠. 아하. 이제 기술 덕분에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트 쿠폰이나 온라인 쇼핑 추천 같은 거요. 맞아요. 일상에서 이미 개인화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학습에서도 어쩌면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개인화 학습, 이게 정확히 뭐고 또 당신의 학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인화 학습이 기억력이나 이해도 높이는 건 기본이고, 리더십, 적응적 사고 같은 좀 복잡한 기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고차원적인 부분까지요.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피드백만으로도 특정 기술 배우는 시간을 거의 40% 가까이 줄였다는데, 와, 이거 정말 놀라운 효율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핵심에는요, 적응형 학습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 적응형 학습. 네,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이해도, 이걸 저희가 보통 숙달도라고 부르는데, 이 숙달도에 맞춰서 문제 순서라던가 난이도, 아니면 피드백 주는 방식 같은 걸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요? 네, 마치 옆에서 노련한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아, 이 학생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이걸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도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당신이 최적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와, 정말 개인 튜터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한 효과를 일부 구현하는 셈이죠. 그래서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 절약 면에서도 장점이 끕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게 데이터에 기반한다고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핵심이죠. 뭐 나이나 사전 지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학습 중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심지어는 키보드 치는 패턴이나 시선 추적 데이터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센서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특정 부분에서 좀 망설인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을 시스템이 바로바로 알아채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스 밥티스트 장군이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의 강점을 파악해서 훈련을 최적화하는 데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 쓰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히 지식의 숙달도, 그러니까 특정 개념을 얼마나 잘 아냐,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 중에 느끼는 감정, 예를 들어 좌절감이라던가 지루함 같은 상태나 아니면 목표 지향성 같은 좀 더 장기적인 특성까지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정까지요? 와, 네, 물론 시스템의 추정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데이터에 대해 약간의 건전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요. 강사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같은 보완 장치를 두는 거죠. 아, 안전장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학습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데이터가 유용해질수록 프라이버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해지니까요. 그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숙제입니다. 편리한 만큼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나는 셈이죠. 이 개인화가 적용되는 수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퀴즈 정답 맞췄는지 틀렸는지 바로 피드백 주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단위, 이걸 미시적 적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다음엔 뭘 배울지 추천해주거나 아예 커리큘럼 순서를 바꾸는 좀 더 큰 그림, 거시적 적응도 있고요. 그렇죠. 다음 학습 주제를 추천하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시스템과 자원을 아우르는 메타 수준의 적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메타 수준이요? 그건 뭔가로? 예를 들면 당신이 특정 역량을 키우고 싶을 때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나을지, 혹은 현장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효과적일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추천해주는 식이에요.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시스템들끼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통 방식의 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샨타노 시나의 말처럼 이게 바로 다양한 경로로 역량을 쌓아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미래 학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순 없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전 자료들을 보면 특정 목적에 맞춰 개발된 시스템들이 많아서 이걸 서로 연결하거나 통합하기가 좀 어렵고 개발 비용도 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죠. 교육 콘텐츠 1시간 분량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 1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도 걸렸으니까요. 상당했죠. 와, 100시간이요? 네. 다행히 요즘은 기계학습 기술이랑 저작 도구들이 많이 발전해서요. 그 시간이 이제는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수준으로 크게 줄었어요. 아,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고 또 편향되지 않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라던가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 같은 기술적인 과제들이죠. 네, 데이터 품질 문제 중요하겠네요. 특히 기계학습이 아주 강력하긴 한데 이게 때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흔히 블랙박스 같다고 하죠. 아, 블랙박스 문제? 네. 그래서 시스템의 투명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인 당신이 시스템의 제안이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겠죠. 엠버 게리슨 던컨 박사도 지적했듯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교육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여야지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개인화 학습이라는 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신에게 정말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해주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또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기술은 점점 이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시스템들은 당신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시스템이 파악한 당신의 학습 스타일이나 강점, 약점이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겁니다.